2010년 11월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육중한 유리문을 두드렸다. 폐관 시간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낮게 울려 퍼졌다. 마지막 남은 관람객들의 발소리가 웅장한 로비 역사의 길을 따라 멀어져 갔다. 하지만 박물관의 불이 모두 꺼지는 것은 아니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수장고와 연구실. 그곳은 낮에 소란함이 가라앉아야 비로소 진짜 시간을 시작하는 이들의 영역이었다. 고고학 연구실 신라관 파트, 34세 차지원이 있었다. 조명등 아래에서 가출토된 토기 조각들을 분류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다. 흙먼지 속에서도 1000년 전 도공의 숨결을 느끼려는 듯 조심스러웠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녀는 현장의 여왕으로 불렸다. 단순히 발굴 실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감이 있었다. 유물을 마주했을 때 그것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직관적으로 꿰뚫어보는 능력. 차가운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고학자에게는 축복이자 저주가 될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녀의 책상 맞은편, 수천 권의 고서와 논문으로 요새를 쌓은 곳에 이준영이 있었다. 36의 문헌 분석가. 그는 지원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현장의 흙먼지 대신 묵은 종이 냄새를 선호했다. 직관보다는 기록된 사실을 믿었다. 완벽한 논리적 연결을 신봉했다. 그의 완벽주의는 병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가 꿰매어낸 역사의 직물은 단 한 번도 오류가 없었다. 지원이 무에서 역사의 첫 줄을 찾는다면 준영은 수천 개의 마지막 줄을 모아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완성했다. 그들은 10년간 최고의 파트너였다. 이것 좀 봐요, 준영 선배. 지원이 조명등 스탠드를 돌렸다. 토기 파편 하나를 비추며 말했다. 목소리엔 흥분과 의문이 섞여 있었다. 이거 경주 57호분 출토품인데 삼국시대라고 보기엔 문양이 너무 이질적이지 않아요? 유약의 성분도 그렇고 꼭 북방계 기마 민족의 것과 닮았어요. 준영은 두꺼운 안경을 고쳐 썼다. 모니터에서 눈을 뗐다. 지원에게서 파편을 건네받았다. 루페로 유심히 살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손끝으로 문양의 질감을 느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 확실히 도안 자체가 우리 쪽 계보가 아니군. 기마 인물상이긴 한데 말의 등자나 갑옷의 형태가 전형적인 신라의 것이 아니야. 보고서의 특이사항으로 기록해둬요. 나중에 교차 검증 목록에 추가해야겠어. 분명 뭔가 혼입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지원이 그의 말을 받았다. 그때 책상 위에 인터폰이 울렸다. 날카로운 금속성 소음과 함께 지원이 수화기를 들었다. 비서실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평소와 다른 늦은 시간의 호출이었다. 차지원 이준영 연구원님, 민 원장님께서 지금 즉시 원장 집무실로 오시합니다. 긴급사안입니다. 긴급사안. 두 사람은 짧게 시선을 교환했다. 준영의 얼굴에서 호기심이 사라졌다. 특유의 신중함이 감돌았다. 지원은 마른 침을 삼켰다. 연구실의 공기가 무겁게 짓눌렸다. 민 원장, 본명 민서희, 60대의 그녀는 박물관 최초 여성 관장, 대한민국 사학계에 살아있는 권력이었다. 철의 여인, 역사의 수호자, 그런 수식어가 늘 따라붙었다. 그녀의 카리스마는 공포에 가까웠다. 유물을 향한 열정은 광적일 정도였다. 그녀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역사는 설사 진실이라도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런 소문이 파다했다. 그리고 그 민 원장이 유독 지원의 직관과 준영의 완벽함을 총애했다. 원장 집무실의 두꺼운 참나무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세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집무실은 그녀의 성격처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다.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고소들이 빈틈없이 꽂혀 있었다. 공기 중에는 낡은 종이 냄새와 비싼 향나무 냄새가 섞여 맴돌았다. 민 원장은 통유리 창밖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등지고 섰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발 아래 부서졌다. 그녀의 실루엣은 빛에 물들지 않고 더욱 어둡게 도드라졌다. 앉으시죠.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두 사람이 소파에 얕게 걸터 앉았다. 민 원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다. 마치 시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눈. 두 사람을 이 늦은 시간에 부른 건 아주 민감한 사안 때문입니다. 민 원장은 책상 위로 붉은색 벨벳으로 덮인 작은 상자를 밀었다. 지원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손톱만한 크기의 기이한 옥조각이 들어있었다. 보통의 옥과는 달랐다.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푸르스름하면서도 속에서부터 붉은 빛이 은은하게 배어나왔다. 이게 뭡니까? 이런 색의 옥은 처음 봅니다. 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엔 호기심이 배어있었다. 오늘 오후 경주의 한 미공개 고분에서 나왔습니다.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미공개 고분이라면 지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혹시 천마총 인근의 그 황남동 109호분 말입니까? 아직 발굴 허가조차 나지 않은. 맞습니다. 차 연구원의 감은 여전하군요. 민 원장이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 옥조각에서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문자가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켰다. 옥조각의 초고배율 확대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그곳에는 한자도 이두도 아니었다. 알려진 어떤 고대 문자도 아니었다. 기이한 형태의 상형 문자 3개가 뱀처럼 새겨져 있었다.
이건 설마. 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그는 숨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지난해 문자 말입니까? 하지만 그건 학교에서 이미 실체가 없다고. 가설일 뿐이라고 폐기됐죠. 저명한 원로 교수님들에 의해서. 민 원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그 가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실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게 진품이라면, 그리고 이 고분의 주인이 우리가 알던 신라의 왕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잊힌 지난해 마지막 왕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원은 등줄기가 얼음물처럼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고대사 신라 천년의 정통성을 뿌리부터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었다. 경주를 기반으로 한현 정권과 기존 역사관 위에 명예를 쌓은 학계의 모든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것은 재앙이거나 축복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민 원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이 일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비공식 임무입니다. 국가사적위원회나 문화재청 혹은 정치권이 개입하기 전에 우리 박물관이 먼저 이 유물의 진위와 그 고분에 있을지 모를 나머지 증거들을 극비리에 확인하고 회수해야 합니다. 원장님, 지원이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미발굴 지역에 무단 접근하고 유물을 반출하는 건 그건 도굴과 다름없습니다. 도굴? 민 원장이 코웃음을 쳤다. 차 연구원, 우린 지금 법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지키는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증거가 검증 없이 세상에 나간다면 이 나라의 정통성이 흔들립니다. 온갖 사이비 사학자들이 날뛰고 외부에선 우리의 역사를 조롱할 겁니다. 우린 그걸 막아야 합니다. 역사는 때로 보호되어야 하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혼돈으로부터.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사명감이 불타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려는 학자의 눈이 아니었다. 자신이 믿는 역사를 수호하려는 대제사장의 눈이었다. 오늘 밤 당장 출발하세요. 그녀는 서랍에서 검은색 탐사 차량 키와 묵직한 비상 연락망 장비를 내밀었다. 박물관의 비공식 탐사 차량입니다. 위치 추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뒀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하고만 단독으로 연결되는 비상 연락망입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이걸로 보고하고 임무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파기하세요. 어떤 기록도 남겨선 안 됩니다. 두 사람의 컴퓨터 기록, 통화 기록 전부. 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이게 정말 진실이라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 원장은 두 사람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 시선은 두 사람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했다. 그때는 내가 판단합니다. 두 사람은 내 지시만 따르면 됩니다. 명심하세요. 이 일이 외부에 발설되는 즉시 두 사람은 물론이고 나 역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이름으로 한 배를 타는 겁니다. 그날 밤 10시 박물관 지하 4층 특수 차량 주차장의 가장 어두운 구석. 지원과 준영은 검은색 탐사 차량에 올랐다. 지원은 운전대를 잡았다. 그녀의 손은 긴장으로 축축했다. 준영은 조수석에 앉았다. 위성 전화기와 옥 조각이 담긴 특수 케이스를 다시 확인했다. 괜찮겠어요, 선배? 우리 지금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는 것 같아요. 지원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준용은 차창밖의 어둠을 바라봤다. 하지만 만약 이게 진짜라면 우린 지금 역사의 신이 금지한 문을 열러가는 거야. 고고학자로서 이걸 외면할 순 없어. 지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다. 차량은 조용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늦가을에 차가운 빗줄기가 흩날리기 시작하는 고속도로에 올랐다. 그들의 목적지는 경주, 천년 고도의 비밀을 간직한 채 두 사람을 기다리는 봉인된 무덤이었다. 서울을 벗어난 검은색 탐사 차량, 어둠 속으로 그리고 빛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갔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차창을 때리는 빗물을 닦아냈다. 하지만 전방의 시야는 흐릿했다. 마치 그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 원장의 지시가 내려진 지 불과 3시간. 두 사람은 평범한 고고학자에서 국가 기밀을 다루는 비밀 요원이자 불법적인 임무의 수행자가 되었다. 지원은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시선은 앞을 향해 고정됐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다. 역사를 보호한다. 민 원장의 그 말은 숭고하게 들렸다. 하지만 지원은 그것이 역사를 왜곡한다는 말과 동의어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녀가 믿는 고고학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지 선택적으로 감추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이 길에 들어섰다. 선배, 지원이 침묵을 깼다. 이 차 정말 추적이 안 될까요? 계기판에 우리가 모르는 장치가 더 붙어있는 것 같아요. 준영은 조수석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박물관 내부망이 아닌 별도의 보안 네트워크에 접속을 시도했다. 그는 민 원장이 준 장비 외에도 개인적으로 준비한 소형 GPS 교란 장치를 만지작거렸다. 차량 자체는 그럴 겁니다. 민 원장님이 그 정도 허술한 분은 아니니까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죠.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의 휴대폰은 이미 꺼서 트렁크 속 차폐 주머니에 넣었지만 우린 너무 많은 흔적을 남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습관적으로 카드를 긁고 CCTV에 찍히고 오늘 밤 우린 유령이 되어야 해요. 유령이라 마음에 드는 비유는 아니네요.
나도 그래요. 준영은 안경을 벗어 젖은 천으로 닦았다. 안경 없는 그의 눈은 평소의 날카로움 대신 깊은 피로와 불안감이 어려 있었다. 지원씨, 사실 아까 원장실에서 말 못한 게 있어요. 뭔데요? 그 옥조각, 그리고 그 문자, 그거 지난해 문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아직은 섣부른 추측이지만 내가 지난 몇 년간 비밀리에 추적하던 자료가 있어요. 만주와 몽골 초원 일대에서 발견되는 어느 문명에도 속하지 않는 미분류 유물들에 대한 겁니다. 그 옥조각의 재질, 그리고 그 문자의 형태, 내가 보던 그 자료들과 놀랍도록 흡사해요. 그게 사실이라면요? 지원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렇다면 이건 신라나 진안의 역사를 뒤집는 정도가 아니에요. 준영이 목소리를 낮췄다. 이건 한반도 고대사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뿌리가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민 원장님은 아마 진안 정도까지 생각하셨겠지만 이건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예요. 그녀가 혼돈이라고 부른 게 아마 이걸 겁니다. 지원은 핸들을 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다. 임무의 무게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새벽 2시, 차량은 마침내 경주 시내를 통과했다. 어둠에 잠긴 고분군 외곽, 인적 드문 비포장도로에 멈춰섰다. 빗줄기는 가늘어졌다. 하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고분들의 육중한 실루엣을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요. 지원이 미리 전송받은 위성 지도를 확인하며 말했다. 109호부는 저쪽 관광객 루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아직 발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펜스도 호술할 겁니다. 두 사람은 검은색 우의를 입었다. 최소한의 탐사 장비가 든 백팩을 맸다. 헬멧에 소형 랜턴 외에는 어떤 빛도 허용되지 않았다. 민 원장이 준 비상 연락망은 준영의 가슴 주머니에, 옥 조각은 지원의 안쪽 주머니에 있었다. 준비됐어요? 준비가 될 리가 있나요? 준영이 쓴웃음을 지었다. 갑시다. 역사의 유령이 되러. 자욱한 안개 속을 15분쯤 걸었을까. 녹슨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출입 금지 표지판이 나타났다. 하지만 표지판과는 달리 한쪽 구석의 철조망은 누군가 미리 절단해 둔 것처럼 쉽게 열렸다. 민 원장의 비공식 루트가 이미 작업을 해둔 것이었다. 이쪽이에요. 지원이 나침반과 지도를 대조하며 앞장섰다. 고분은 멀리서 볼 때와는 달랐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거대한 산처럼 위압적이었다. 수천 년의 시간을 품은 무덤은 이 두 명의 불청객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찾았어요. 여기 입구가. 지원이 가리킨 곳은 칠과 잡초로 뒤덮인 고분 중턱의 한 지점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흙더미였지만 풀을 걷어내자 인공적으로 쌓은 석재의 일부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 석재 틈새로 사람이 겨우 기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어두운 구멍이 보였다. 이건 도굴꾼의 흔적? 준영이 경악하며 속삭였다. 아니면 민 원장님이 미리 파둔 길일 수도 있죠. 지원이 침삭하게 답했다. 옥 조각이 나온 비공식 루트라는 게 아마도 도굴꾼이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원이 먼저 백팩을 벗어 구멍 속으로 밀어 넣었다. 몸을 낮춰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준영도 긴 한숨을 내쉬고는 그녀의 뒤를 따랐다. 좁고 축축한 흙냄새, 그리고 무덤 특유의 곰팡내와 함께 두 사람은 그렇게 산자의 세계에서 봉인된 무덤 속으로 한 발 한 발 잠입하고 있었다. 무덤의 입구는 좁았다. 하지만 안쪽은 예상보다 넓은 통로로 이어졌다. 두 사람의 헬멧 랜턴이 빗줄기를 뿜었다. 1500년 묵은 어둠을 조심스럽게 갈라냈다.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향 냄새가 미약하게 섞여 있었다. 오래전에 피웠던 향일까? 아니면 이 무덤의 주인을 위해 함께 묻힌 것일까? 선배 저기. 지원이 통로의 끝을 가리켰다. 랜턴 빛이 닿은 곳에 거대한 돌로 막힌 성문이 나타났다. 하지만 성문은 완벽하게 닫혀있지 않았다. 왼쪽 하단부가 성인 남성의 어깨 하나가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부서져 있었다. 아마 그 도굴꾼들이 뚫으려다만 흔적 같군요. 준영이 돌의 단면을 살피며 말했다. 아니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거나. 들어가요. 지원은 망설임 없이 부서진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다. 준영도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그들이 석실 안으로 발을 디딘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삼켰다. 맙소사.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교과서에서 배운 그 어떤 신라 고분과도 달랐다. 원형의 석실 중앙에는 거대한 관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나무나 돌이 아닌 푸른 빛이 감도는 금속 재질로 보였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석실의 사방 벽면을 가득 채운 벽화였다. 랜턴 빛이 벽화를 비추자 생생한 색채가 어둠 속에서 타오르듯 살아났다. 그곳에는 신라의 인물상이 아닌 머리에 뿔 장식을 하고 긴 창을 든 기마 민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들은 용처럼 생긴 기이한 짐승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었다. 그들 아래에는 신라의 금관을 쓴 왕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건 신라가 아니야. 지원이 벽화에 홀린 듯 다가가며 속삭였다. 이건 정복의 역사야. 우리가 정복당한 역사. 지원씨, 이거 봐요. 준영이 반대편 벽을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는 문자가 있었다. 민 원장이 보여준 옥조각의 그것과 똑같은 뱀처럼 꿈틀대는 기이한 상형 문자들.
그 문자들은 벽화 전체에 걸쳐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처럼 새겨져 있었다. 이거야, 이거였어. 준영은 흥분과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다. 헬멧 랜턴의 빛이 그의 떨리는 손을 따라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 문자들, 내가 추적하던 그 몽골의 선비족 이전에 그 미지의 문명, 그들이 여기까지 내려왔던 거야. 신라를 지배했던 거라고. 이건 역사를 뒤집는 게 아니라 역사를 새로 써야 하는. 선배, 진정해요. 지원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일단 원장님께 보고해야 해요.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 주머니에서 민 원장의 비상 연락망을 꺼냈다. 그녀는 위성 안테나를 최대한 뽑아 올렸다. 지직 하는 소음과 함께 겨우 신호가 잡혔다. 원장님, 차지 원입니다. 들리세요? 동시에 서울의 박물관 원장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민 원장은 홀로 집무실을 지켰다. 책상 위에 비상 연락망에서 마침내 신호음이 울렸다. 그녀가 급히 수화기를 들었다. 차 연구원, 상황은? 지직 원장님, 여긴 상상 이상입니다. 벽화가, 문자가, 이건 우리가 알던 역사가. 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끊어지는 전파 사이로 겨우 들려왔다. 차 연구원, 똑똑히 말해요. 그게 뭐지? 이건 정말 진안이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맙소사. 선배, 저거. 지원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랜턴 빛이 석실 중앙의 푸른 금속관을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그 관의 표면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내부에서부터 푸른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이건 살아있어. 준영이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쿠구궁. 무덤 전체가 울리는 듯한 낮고 육중한 소리가 바닥에서부터 울려왔다. 뭐죠? 지진? 아니, 이건 쿠구궁, 쿵쿵.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마치 석실 아래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는 듯했다. 벽화의 표면에서 흙가루가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선배, 안 돼. 준영이 홀린 듯 그 빛나는 관으로 다가가려 하자 지원이 그를 잡아챘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이 들어왔던 성문의 부서진 틈으로 거대한 돌덩이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콰르르르르릉. 지원씨, 피해. 준영이 지원을 밀치며 소리쳤다. 깍. 선배, 안 돼. 쿵. 마지막으로 거대한 천장돌이 무너져 내리며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렸다. 헬멧 랜턴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혼란스러운 빗줄기가 먼지 속에서 발버둥 쳤다. 그리고 민 원장의 수화기 너머로 들린 것은 그 처절한 비명과 암석이 무너지는 굉음, 그리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뚜뚜뚜 하는 단절음뿐이었다. 민 원장은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굳어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가 예상했던 혼돈은 학술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물리적인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재앙이었다. 그녀가 두 사람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의 입속으로 밀어넣은 것일까.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국립중앙박물관은 언제나처럼 평온하게 문을 열었다. 학생들의 단체 관람으로 로비는 소란스러웠고 큐레이터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이면에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원장 집무실의 두꺼운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민 원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 잔과 침묵에 잠긴 비상 연락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수십 번이나 다시 연결을 시도했다.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쿵 하는 굉음과 지원의 마지막 비명으로 가득 찼다. 무너진 것인가 아니면 그 관이.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지금은 최악의 상상을 할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수습을 할 때였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내 모든 일정을 취소하게. 그리고 차지원의 남편 강태우, 이준영의 여동생 이선아, 두 사람의 연락처와 신상 정보를 나에게 보고해. 비공식적으로. 오후 2시, 강태우는 중요한 건축 설계 프레젠테이션을 막 마친 참이었다. 국내 최고 건축설계 사무소의 팀장. 그는 어젯밤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 아내 때문에 회의 내내 집중할 수 없었다. 야근이 잦은 사람이니 피곤해서 아침에 전화를 못 받았겠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돌아오는 것은 전원이 꺼져 있어. 나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불안감이 심장을 올가매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의 직장인 박물관 연구실로 전화를 걸었다. 차지원 연구원님요? 오늘 출근 안 하셨는데요. 어제 야근하시고 바로 퇴근하신 거 아니었나요? 동료의 무심한 대답에 강태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야근을 하고 퇴근한 사람이 집에도 오지 않고 연락도 두절이라고? 그때 박물관 로비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애타게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이준영의 여동생 이선아였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인 그녀. 오늘 저녁 오빠와 함께 석사 논문 주제에 대해 의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침부터 오빠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오빠, 오늘 약속 잊은 거 아니지? 전화 좀 받아. 몇 시간째 남긴 메시지는 일자만 사라지지 않은 채였다. 불길한 예감에 그녀는 결국 학교 수업을 마치자마자 박물관으로 달려왔다.
이준영 연구원님요? 아, 글쎄요. 저도 아침부터 못 뵈서. 로비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이선아, 다급하게 박물관으로 뛰어들어온 강태호의 시선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몇 번의 회식 자리에서 안면을 익힌 사이였다. 태우 씨, 여긴 어쩐 일로? 선아 씨, 혹시 준영 씨도 연락 안 돼요? 두 사람의 얼굴에 동시에 떠오른 불안감, 그것은 같은 공포를 공유한 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표정이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비서실, 민 원장의 지시에 따라 두 사람을 즉시 원장 집무실로 안내했다. 민 원장은 두 사람을 맞이하며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슬프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해둔 참이었다. 두 분께 미리 연락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통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젯밤 아주 긴급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연구원에게 아주 중요한 해외 학술 조사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해외요? 강태호가 되물었다. 어젯밤에요?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요? 어딥니까? 그게 국가 기밀 프로젝트와 연관된 사안이라 저도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두 사람도 어젯밤 늦게서야 통보를 받고 워낙 급하게 떠나느라 가족들에게 연락할 경황이 없었을 겁니다. 민 원장은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현지가 통신 보안이 아주 철저한 지역이라더군요. 아마 며칠간은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중요한 일이니 부디 이해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거짓말 마십시오. 강태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민 원장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방금 지원이 연구실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오늘 아침까지 제출해야 할 보고서가 있어서 혹시나 하고 책상을 살펴봤죠. 그런데 이걸 봤습니다. 그는 핸드폰 사진을 민 원장의 책상 위에 내던지듯 보여주었다. 아내의 책상, 가장 찾기 쉬운 첫 번째 서랍 안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대한민국 여권이었다. 민 원장의 눈썹이 순간 꿈틀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1초 만에 표정을 수습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아차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번 조사는 워낙 특수해서 외교행랑을 통해 이동하는 거라 개인 여권이 필요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역시 태우 씨는 건축가라 그런지 꼼꼼하시군요. 하지만 이선아는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법학도답게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선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외교행랑으로 사람이 이동한다고요? 원장님, 지금 저희를 어린애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빠는 어제 저녁 7시 23분에 저한테 저녁 메뉴는 돼지갈비 어떠냐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런 사람이 몇 시간 뒤에 말 한마디 없이 기밀 프로젝트를 하러 해외로 나갔다고요? 이선아가 핸드폰 카톡 내역을 들이밀자 민 원장은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듯 입을 굳게 다물었다. 원장님, 강태호가 책상을 짚으며 민 원장에게 다가섰다. 지금 뭔가 숨기고 계시죠? 제 아내, 그리고 이준영 씨, 두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똑똑히 말씀하세요. 민 원장은 두 사람의 불타는 듯한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집무실의 방음 스위치를 켰다. 윙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방 안은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되었다. 두 사람,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여기서 단 한마디도 나가선 안 됩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준비해둔 두 번째 거짓말, 더 거대하고 더 잔인한 거짓말의 벽을 세우기 시작했다. 민 원장의 집무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방음 장치가 작동되며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오직 세 사람의 긴장된 호흡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강태호와 이선아는 민 원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녀가 내뱉을 말이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을 애써 외면하면서 민 원장은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다가 깊은 고뇌에 빠진 사람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두 사람, 혹시 경주 미공개 고분, 백구오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백구오분? 강태호가 되물었다. 아내의 연구실에서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났다. 네, 최근 그곳에서 공식적인 역사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유물이 나왔습니다. 민 원장은 조각 이야기는 교묘하게 숨긴 채 국가안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국가사적위원회가 개입하기 전에 진위를 파악할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두 사람에게 극비리에 현장 확인을 보냈습니다. 해외 출장이라고 둘러댄 건 이 일이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장 확인이요? 그럼 경주에 있다는 말입니까? 강태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진정하세요. 민 원장이 손을 내저었다. 문제는 오늘 새벽 3시경 현장과 교신이 완전히 끊겼다는 겁니다. 아마도 현장 진입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붕괴라든가 혹은 이선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고라고요? 그럼 지금 당장 119에 신고하고. 안 됩니다. 민 원장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내리쳤다.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불법 발굴이라는 오명은 둘째치고 그 유물의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건 내가 말했듯이 국가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 그깟 유물이 문제예요. 강태호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강태우 씨, 민 원장이 그보다 더 큰 소리로 그를 제압했다. 두 사람은 어쩌면 그 유물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 원장은 마치 말하기 힘든 비밀을 억지로 꺼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두 사람을 현장에 보낸 후 계속 찜찜한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다루던 사료들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수준의 국가 사료였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그 유물의 가치에 욕심을 냈다면. 뭐라고요? 이선아의 눈이 커졌다. 두 사람이 국가 사료와 함께 의도적으로 잠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교신이 끊긴 것도 어쩌면 사고가 아니라 그들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말 마. 강태우가 책상을 내리쳤다. 내 아내가 준영 씨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원장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나도 그러길 빕니다. 민 원장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우리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내 추측이 맞다면 지금 경찰에 신고하는 건 오히려 그들에게 도망칠 시간만 벌어주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 제발 나에게 시간을 며칠만 주십시오. 박물관의 자체 보안팀을 통해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진실을 파악하겠습니다. 이건 가족분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강태우와 이선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고라는 절망과 잠적이라는 모욕적인 의심 사이에서 그들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민 원장은 교묘하게 국가 안보와 가족의 명예라는 두 개의 족쇄를 그들에게 채웠다. 하지만 강태우는 민 원장의 말을 100% 믿지 않았다. 그는 건축설계 사무소로 돌아가는 대신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그러나 닷새가 지나도록 경찰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그가 실종 신고를 접수하려 할 때마다 경찰은 가족의 단순 가출 신고 정도로 취급하려 했다. 아니, 국립중앙박물관 수석 연구원 2명이 동시에 사라졌는데 이게 단순 가출입니까? 진정하시고요, 선생님. 저희가 박물관 측에 확인해봤습니다. 담당 형사가 난처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민 원장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는데 내부 감사 중인 사안이라고 하시더군요. 두 분이 공금 횡령 혐의가 좀 있어서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 중이니 경찰은 개입을 말아달라고. 횡령이요? 강태우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민 원장이 자신들에게 했던 잠적이라는 말이 경찰에게는 횡령이라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로 둔갑해 있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민 원장의 거짓말이에요. 선생님, 저희도 공무원입니다. 국립비관회장이 국가기밀과 내부 감사를 운운하는데 저희가 영장 없이 함부로 수사에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 있으십니까? 증거. 강태우는 주먹을 부르짖었다. 그에게는 아내의 여권 사진과 돼지갈비 카톡 내역뿐이었다. 민 원장의 국가기밀이라는 거대한 방패 앞에서 그것들은 너무나 초라한 증거였다. 경찰의 초기 수사는 그렇게 완전히 방향을 잃었다. 실종이 아닌 내사로 전환되었고 2명의 피해자는 횡령 용의자가 되어 있었다. 황금 같은 초기 대응 시간은 민 원장의 거짓말 속에서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모든 공식적인 길이 막혔음을 깨달은 강태우는 이선아에게 연락했다. 경주로 갑시다. 우리라도 가야겠어요. 두 사람은 민 원장이 언급했던 109호분이라는 단서 하나만을 붙잡고 다음 날 새벽 경주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이 109호분 인근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을 가로막은 것은 차가운 철제 펜스와 출입금지, 발굴 예정지라는 팻말, 그리고 사설 경비업체 로고가 박힌 검은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었다. 멈추시오. 여긴 어떻게 들어왔소? 우린 실종된 가족을 찾으러 왔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서 무슨 일이? 우린 아무것도 모릅니다. 경비원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에 공식 요청으로 이달 초부터 현장을 특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업무 방해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박물관의 공식 요청, 특별 통제, 안전 문제. 강태우는 철제 펜스를 붙잡고 절규했다. 저 너머 스산한 바람이 부는 고분 어딘가에 아내가 있을 터였다. 하지만 민 원장은 이미 모든 길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린 후였다. 거대한 거짓의 벽이 진실을 완벽하게 은폐하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2013년, 강산이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 하지만 강태우에게 시간은 2010년 그 차가운 겨울밤에 멈춰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라는 명성은 빛이 발했다. 그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 깔끔했던 그의 사무실은 경주 고분군 지도와 미스터리 관련 서적, 그리고 민서희라는 이름으로 가득 찬 저주와 같은 메모들로 뒤덮였다. 말끔했던 그의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고 한때 빛나던 그의 눈은 아내를 찾겠다는 광기 어린 집념과 깊은 절망만 남아 퀭했다. 그는 전국을 돌며 실종 전단지를 붙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횡령 혐의로 잠적한 연구원의 남편이라는 차가운 시선만을 보냈다. 사람들은 그를 아내 잃고 미친 사람이라 수군댔다. 이선아는 다른 길을 택했다. 오빠의 실종 이후 그녀는 독하게 공부에 매달렸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형 로펌 대신 인권단체와 미제 사건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오빠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이 거대한 은폐의 벽을 무너뜨릴 법과 시스템에 힘을 기르고 있었다. 그녀의 분노는 강태우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대신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벼려졌다. 그리고 사건의 중심에 있던 민서희. 그녀는 1년 전 건강 악화를 사유로 명예롭게 퇴임했다. 퇴임식은 대한민국 사학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화려하게 거행되었다. 그녀는 퇴임사에서 말했다.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나의 소명이었다. 그 보존이라는 단어의 섬뜩한 의미를 아는 강태우는 그날 퇴임식장 밖에서 홀로 피켓 시위를 벌이다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다. 민 원장은 퇴임 직후 호련히 캐나다에 있는 딸에게로 떠났다. 사건에 대한 모든 진실을 가지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사건은 그렇게 차가운 미제 파일로 분류되었다. 경찰서 캐빈이 깊숙한 곳에 처박혔다. 공소권 없음으로 잠정 종결된 횡령사건 서류. 그 아래 두 사람의 실종 신고서는 먼지에 덮여가고 있었다. 그러던 2013년 늦여름, 태풍이 한바탕 휩쓸고 간 경주. 기적처럼 혹은 운명의 장난처럼 멈춰있던 시간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경주시에서 진행하던 109호분 인근 도로 확장 공사 현장. 태풍으로 무너진 토사를 정리하던 굴삭기가 흙을 퍼 올리던 중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딱딱한 물체가 부딪혔다. 아따, 뭔 돌이 이리 크다냐? 인부들이 내려가 확인하자 젖은 흙더미 속에서 검은색 카드 케이스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단순한 공고함이 아니었다. 전문가용 방수, 방진 처리가 된 군용 장비처럼 보이는 케이스였다. 호기심에 인부가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진흙으로 범벅이 된 태블릿 PC 한 대와 몇 개의 지질 탐사 샘플통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케이스 안쪽 뚜껑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자산 이준영이라는 이름표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이거 3년 전에 그 횡령하고 도망갔다는 그 사람들 거 아뇨? 인부의 신고로 경찰이 즉각 출동했다. 3년 만에 미제 사건 파일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달려온 강태호와 이선아는 진흙투성이의 태블릿을 보고 오열했다. 그것은 3년 만에 받은 그들이 살아있었거나 혹은 죽었다는 첫 번째 증표였다. 이거 준영 선배 거예요. 분명해요. 지문으로 달아 반질반질해진 케이스의 손잡이. 지원이 수없이 만졌을 것이다. 강태호는 차마 그것을 만지지 못하고 주먹만 떨었다. 하지만 3년간 축축한 흙 속에 묻혀있던 태블릿은 전원조차 켜지지 않았다. 복구가 가능할까요? 이선아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다. 제발, 제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고 데이터 복구 전문가들이 며칠 밤낮으로 매달렸다. 태블릿의 메인보드는 이미 심하게 부식되어 복구가 불가능해 보였다. 포기하려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복구팀장이 브리핑했다. 메모리 칩의 특정 섹터 하나가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끌어모아 이 기록을 저장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팀장은 스크린에 복구된 단 하나의 파일을 띄웠다. 그것은 이준영이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현장 기록 메모 파일이었다. 메모, 디데이 109호분 현장 기록 석실 진입 성공. 지원 씨의 예감이 맞았다. 상상 이상이다. 벽화가 신라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난해, 아니다. 그 이전의 문명이다. 맙소사, 민 원장이 틀렸다. 이건 정통성을 흔드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역사를 찾는 열쇠다. 이것은 역사를 뒤집을 증거다. 그녀가 우릴. 메모는 거기서 끊겨 있었다. 그녀가 우릴. 이선아는 그 마지막 문장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되뇌었다. 그녀가 우리 오빠와 지원 씨를 어떻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횡령범의 도주 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발견한 학자의 마지막 절규였다. 이 메모 파일 하나로 사건의 본질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단순 실종이나 횡령 잠적이 아닌 살인 및 사체 유기의 가능성이 3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준영의 마지막 메모, 그녀가 우릴, 그 6글자는 3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보였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재구성했다. 3년 전 민 원장의 내부 감사라는 말에 수사를 보류했던 담당 형사. 이제 이 사건을 자신의 명예를 건 싸움으로 받아들였다. 이건 명백한 타살 혐의입니다. 담당 형사가 브리핑했다. 피해자들이 역사를 뒤집을 증거를 발견했고 그녀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정황상 민서희 전 원장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3년 전 국립박물관 연구원 실종, 횡령 아닌 살인인가? 은퇴한 민서희 전 원장, 109호분 미스터리의 열쇠 쥐고 있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캐나다에 머물던 민서희는 현지 언론을 통해 말했다. 오래전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한 직원들의 일탈을 왜 나에게 연관짓는지 모르겠다. 그 메모는 조작되었거나 나를 모함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수사팀에게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다. 바로 109호분, 그 봉인된 무덤 속이었다. 수사팀은 즉각 109호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번에는 내부 확인이 아닌 발굴을 전제로 한 영장이었다.
강태우와 변호사가 된 이선아도 수사팀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다. 3년 전 사설 경비업체에 가로막혀 눈물만 삼켜야 했던 그곳. 이제 그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당당하게 철제 펜스를 넘었다. 강태우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지원아,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하지만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새로운 벽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사설 경비원이 아니었다. 절대 안 됩니다. 후임 박물관장과 문화재청 사적과 직원들이 마치 성벽처럼 좁은 입구를 막아섰다. 그들의 표정은 3년 전 민 원장만큼이나 단호했다. 형사님, 이건 살인사건 수사입니다. 비켜주십시오. 형사님, 문화재청 고위 관계자가 소리쳤다. 이 고분은 국가사적입니다. 영장이 있다고 해도 문화재보호법 34조에 의거 문화재 훼손을 수반하는 발굴은 문화재위원회의 정식 심의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발굴 시도입니다. 이선아가 차갑게 맞받아쳤다. 사람이 2명이나 묻혀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법 조항이 문제입니까? 이건 긴급한 인명구조 혹은 범죄 증거 확보를 위한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인명구조요? 3년이나 지났는데 누가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관계자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그 말은 강태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리고 증거요? 후임관장이 나섰다. 그 태블릿 하나가 어떻게 확실한 증거가 됩니까? 고분 내부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고 3km나 떨어진 공사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죽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만약 우리가 이 무덤을 파헤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1000년의 역사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한 책임을. 논리는 묘하게 민 원장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역사의 보존이라는 이름 아래 진실을 파헤치려는 모든 시도를 훼손으로 규정하는 논리. 수사는 다시 한번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경찰은 고분을 파헤칠 수도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언론과 여론은 진실 규명과 문화재 보호라는 두 입장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했다. 결국 타협안이 제시되었다. 고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당시의 최신 기술이었던 지표 투과 레이더와 시추공을 이용한 제한적인 탐사만을 허가한다는 것이었다. 며칠 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탐사가 진행되었다. GPR 장비가 고분 위를 훑었지만 흙과 돌이 복잡하게 얽힌 내부 구조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 시추공을 뚫겠습니다. 석실로 추정되는 지점입니다. 위잉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직경 10cm의 시추공이 고분 깊숙이 뚫고 들어갔다. 강태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구멍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시추공 드릴이 무언가 딱딱한 것에 부딪히는 감각이 전달되었다. 석실입니다. 찾았습니다. 팀원들이 환호했다. 곧이어 시추공을 통해 소형 내시경 카메라와 공기 샘플 채취기가 투입되었다. 모두가 모니터를 숨죽여 지켜봤다. 카메라는 좁은 구멍을 통과해 마침내 어두운 내부 공간에 닿았다. 하지만 이게 다입니까? 모니터에 비친 것은 흙과 돌로 가득 찬 좁은 공간뿐이었다. 이준영의 메모에 있던 벽화나 금속관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냥 평범한 흙무덤 내부인 것처럼. 아무래도 3년 전 그 굉음, 붕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실이 완전히 흙으로 매몰된 것 같습니다. 탐사팀장이 절망적인 결론을 내렸다. 공기 샘플에서도 유의미한 유기물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태블릿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음에도 진실로 향하는 문은 3년 전 그 굉음과 함께 두꺼운 흙거미 속에 파묻혀버렸다. 수사는 다시 한번 증거 불충분으로 중단되었다. 강태우는 매몰된 석실을 향해 흙거미에 파묻힌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무너져 내렸다. 다시 7년의 시간이 흘렀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째가 되는 2020년. 세상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강산이 변했고 기술이 변했다. 그리고 사람들도 변했다. 강태우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었고 검었던 머리는 희끗한 재가 되어 내려앉았다. 그는 더 이상 울부짖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의 슬픔은 너무나 오래되어 그의 존재 자체가 되어버렸다. 그는 경주 고분이 보이는 작은 언덕에 사라진 역사를 찾는 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찻집을 열었다. 매일같이 저 봉인된 무덤을 바라보며 10년의 세월을 견뎌냈다. 애뜬 법학도였던 이선아는 이제 30대 후반의 냉철하고 집요한 변호사가 되었다. 그녀는 미제 사건 피해자 가족 연대를 이끌고 있었다. 이준영법이라 불리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범죄 증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오빠의 명예 회복이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2020년 겨울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7년 전 흙더미에 가로막혀 포기해야 했던 그 진실의 문을 열 기회. 문화재청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발전한 집안 투과 레이더 신형 장비와 마이크로 내시경 카메라, 비파괴 음파 탐지 기술을 도입했다. 전국 미발굴 고분 비파괴 정밀 검사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이선아와 시민단체가 수년간 압박해온 결과였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지에 10년 전 그 논란의 황남동 109호분이 포함되었다. 강태우와 이선아는 피해자 가족 참관인 자격으로 현장을 지켰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 차가운 겨울바람이 7년 전과 똑같이 펜스를 스치며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3년 전의 소란스러운 수사팀 대신 하얀 방진복을 입은 고고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침착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신형 GPR 스캔 시작합니다. 검사 팀장이 고분 위로 거미 로봇처럼 생긴 탐사 장비를 천천히 움직였다. 모니터에는 고분 내부의 단층 구조가 3D 입체 영상으로 실시간 구현되기 시작했다. 7년 전의 흐릿한 2D 화면과는 차원이 달랐다. 찾았습니다. 팀장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모두가 모니터로 몰려들었다. 7년 전 흙거미에 매몰된 것으로 보였던 지점,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지하 5m 지점에 GPR 신호를 강하게 반사하는 거대한 빈 공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7년 전의 시추공은 진짜 석실의 입구가 아닌 상부 구조물을 건드렸을 뿐이었다. 이준영 메모에 있던 진짜 석실입니다. 강태호의 목소리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다. 마이크로 내시경 투입합니다. 7년 전 시추공을 그대로 이용하되 방향을 수정해 석실 내부로 진입하겠습니다. 위잉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티타늄관이 흙과 돌을 뚫었다. 마침내 빈 공간에 닿았다. 톡 하는 작은 소리. 1500년 이상 봉인되었던 공간으로 통하는 작은 구멍이 뚫렸다. 강태우는 모니터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심장이 10년 전 그날처럼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은 마지막 희망이자 마지막 절망일 것이다. 이선아는 차마 화면을 보지 못하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내시경 카메라가 어두운 구멍을 통과해 마침내 석실 내부에 닿았다. 치익 소리와 함께 고성능 LED 조명이 켜졌다. 1500년의 어둠이 물러나고 그 내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카메라는 천천히 내부를 훑었다. 먼지가 가득했지만 놀랍도록 완벽하게 보존된 공간이었다. 이준영의 메모대로 사방의 벽에는 기마 민족의 벽화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석실 중앙에는 강태호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준영이 말했던 푸른 금속관도 두 사람의 유해나 유품도 아무것도 없었다. 깨끗하게 비어있는 석실 중앙이 아니었다. 카메라가 바닥을 비추자 흙더미에 반쯤 파묻힌 물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저것은 검사 팀원 중 하나가 소리쳤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 쓰던 도구였다. 녹슨 삽, 낡은 곡지, 그리고 사가버린 로프 조각들. 하지만 강태호의 표정이 희망에서 절망으로 그리고 처절한 깨달음으로 일그러졌다. 아니야, 저건 아니야. 모니터에 잡힌 장비들은 10년 전 지원과 준영이 가져갔던 최첨단 지질 탐사 장비나 고고학 도구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조잡하고 낡아빠진 도굴 장비였다. 이럴 리가 없어. 이선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10년간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니야, 우리 오빠가 저런 걸. 며칠 뒤 경찰과 문화재청은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9호분 내부에서 발견된 장비들은 10년 전 실종 사건과 무관하며 1970부터 80년대 과거 도굴꾼들의 흔적으로 최종 추정됨. 석실 내부의 실종자들의 DNA나 유품은 발견되지 않음. 따라서 본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함. 모든 것이 끝났다. 10년의 기다림,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강태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다시 그 봉인된 고분 앞에 섰다. 그는 이제야 민서희가 설계한 이 거대하고 잔인한 연극의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다. 민 원장, 당신이었군. 당신의 보호라는 게 이거였어. 그는 직감했다. 10년 전 그날 밤 지원과 준영은 역사를 뒤집을 증거를 발견했다. 그리고 민 원장은 그 증거와 함께 두 사람을 그 석실 안에 가뒀다. 그 쿵 소리는 그들의 무덤 문이 닫히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 완벽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과거의 도굴꾼이라는 유령을 이용했다. 그녀는 진실을 봉인한 뒤 언젠가 수사가 진행될 것을 대비해 그 진짜 석실 안에 미리 준비해둔 가짜 증거, 저 낡은 도굴 장비들을 넣어두었던 것이다. 10년 만에 발견된 그 증거는 그들을 찾는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영원히 지우는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강태우는 봉인된 고분을 바라보았다. 저 차가운 흙더미 수십 미터 아래 아내가 발견한 잃어버린 역사와 함께 아내가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저 무덤을 다시 열 수 없었다. 도굴꾼의 흔적이라는 공식 발표와 함께 109호분은 역사의 보존이라는 이름 아래 영원히 봉인되었다. 캐나다 어딘가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 민서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수호하려 했던 역사의 이름 아래 두 명의 무고한 학자가 영원히 산재물이 되었다. 진실은 그렇게 거대한 권력과 광기 어린 집념에 의해 무덤 속에서 영원한 침묵을 강요당했다.